자,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이 가치의 형성 요인이죠. 자, 이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말합니다. 이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이 이 부동산 이 가치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은 또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죠. 자, 지금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이 가치의 발생 요인은 크게 이 경제적 측면에서의 요인과 이 법적 측면에서의 요인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제적 측면에서의 요인은 부동산을 우리가 사고자 하는 수요와 팔고자 하는 공급의 상호 결합의 작용에 의해서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주는데, 자, 이 수요 측면의 요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우선은 유용성 또는 효용이라고 하죠. 자, 이 부동산에 관한 욕구, 부동산에 관한 인간의 욕구라든지 이 니즈, 필요라고 하죠. 욕구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을 유용성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이 유용성을 우리가 측정하는 지표, 기준이 있습니다. 유용성을 측정하는 지표, 기준을 보면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이 주거용은 주택을 소유하여 생활함으로써 느끼는 만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적인 만족성도 있고 또 외적인 만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쾌적성으로 표현합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부동산을 이용함으로써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과 관련이 있고, 또 부동산을 생산 과정에 이용함으로써 우리는 타당성을 분석하는 생산성이 있습니다. 자, 이 측정하는 기준이 있고, 또 유효 수요는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수요라고 하는데, 자, 우리 앞에서 수요를 배울 때 유효 수요는 부동산을 살 의사, 욕구도 있고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는 지불 능력도 갖춘 게 바로 유효 수요다. 자, 주의할 것은 이 살 의사는 있지만은 지불 능력이 있으면 유효 수요라고 말할 수는 없죠.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 자, 지불 능력이 있어야 뭐가 되죠? 유효 수요가 된다는 거죠. 자, 두 가지 측면은 수요 측면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는 상대적 희소성이죠. 자, 이 희소성은 여러분이 토지의 특성 중 어디서 배웠냐면 부증성에서 배웠어요. 부증성. 그래서 자연적 특성이죠.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그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켜줄 자원은 한정되는데, 문제는 희소성이 있는데 또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다양성의 특성에 의해서 용도를 전환을 하죠.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임야, 산을 택지로 조성해서 공급은 가능한데, 그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상대적을 붙여요. 상대적 희소성이라고 하는데, 이 상대적 희소성도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가중될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법적 측면에서 요인으로서 우리가 알프레드 링이라는 교수는 이걸 이전성으로 표현을 하는데, 문제는 이 이전성인데,
이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동을 할 수 없어요. 그럼 이전성은 권리의 이전입니다. 법적으로 권리가 이전된다. 즉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에 대한 통제의 정도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완전히 일부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권리가 이전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이죠. 자,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이 형성 요인인데 일반 경제 사회에 여러 요인이 부동산 상태 및 가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이 있겠죠. 자, 요즘 뉴스 많이 나오는 뭐 교육이라든지 또 복지라든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의 관행, 공공시설 정비 이런 것은 사회적 요인과 관련했습니다. 자, 그리고 교통, 체계의 상태, 세금 부담의 상태, 요즘 고용, 임금, 뭐 산업구조 이런 것은 경제적 요인과 관련이 있고 세금과 관련된 제도라든지 또 토지이용 규제 그리고 뭐 가격 통제 이런 건 행정적 요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일반적인 재요인이 지역의 자연적 조건과 결합해서 지역의 부동산 상태, 가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이 있고 이 지역 요인이 우리는 지역 내에서 개별 부동산인 토지, 건물의 개별적인 상태나 이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요인이 있어요. 자, 이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가치 형성의 3대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부동산 가치가 다시 가치의 형성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발생 요인을 거쳐서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내용이 계속 반복이 돼요. 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부동산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이 우리가 성립을 합니다. 그럼 부동산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이 작년에 또 출제를 또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이 이제 35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부동산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가에 관한 이 법칙성을 추출을 해요. 그래서 부동산을 평가 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지침으로 삼으려는 하나의 행동 기준을 부동산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인데 이 가치 여러 가지 원칙은 각기 고립되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돼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부동산 가치 판단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 원칙이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죠. 최유효 이용의 성립 근거는 부증성과 용도의 다양성을 근거로 하는데 자, 부동산 가격은 최유효 이용의 상태를 전제로 파악이 되는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형성된다는 원칙입니다. 이 최유효 이용의 토대가 되는 이 시간의 원칙이 있겠죠. 자, 최유효 이용의 이 토대가 되는 원칙, 이 시간에 있어서의 원칙이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가 지금 나타나는데, 자, 먼저 여러분 교재 359페이지 보시면은 358페이지 보시면 변동이 나오죠, 밑에. 변동.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은 항상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변동의 인과 과정 속에서 부동산 가치가 형성된다는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변동의 원칙은 또 시험에 자주 나오죠. 즉,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은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는 특정의 기준 시점에서만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다. 그래서 이 기준 시점이 시험의 단골이죠. 기준 시점. 우리가 확정에 있어서의 필요성이 또 나타나죠.
자, 기준 시점. 작년에 또 출제를 한 지문이죠. 기준 시점은 작년에 요걸 출제했죠. 자, 우리나라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 그러니까 제2조. 제2호에 보면 뭐를 나왔어요? 우리는 기준 시점을 우리는 대상 물건의 감정 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로 출제했어요. 그게 작년에 출제했고, 또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2항에 보면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이걸 또 우리가 출제를 했죠. 그래서 시험 문제 대상 물건의 가격, 현장 조사가 아닙니다. 이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합니다. 다만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으로 정할 수 있다. 요 2항 자주 또 출제를 하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부동산 가치는 하락을 하는데, 이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물리적 감가. 물리적 감가. 자, 이따가 또 배우시게 될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나타나는 시점, 수정의 이론적 또 근거를 또 제시해 주죠. 변동의 원칙과 우선 관련이 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우선 확인을 한번 해 두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교재 359페이지로 오시면은 예측의 원칙이죠. 부동산의 가치는 그 부동산에 있어서 수익성이나 쾌적성 등의 장래의 동향, 추이 등의 예측을 반영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거든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거기에 밑에서 한 6, 7번째 보면 뭐를 많이 출제하죠?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이 지문을 많이 내요. 이때 장래 기대되는 편익, 이익은 예측이 가능해야 부동산 가치를 구할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그 내용을 우선 또 주의를 또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균형으로 가죠. 자, 이 최유효 우리가 이용의 원칙에 있어서 내부적 요인이 이렇게 4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 4가지는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의 내부적 요인. 요거는 토대, 2개는 토대가 되는 시간 원칙이지만 요 내부적 요인을 나타내는 공간적 원칙입니다. 자, 우선은 뭐가 나오죠? 우리는 균형이 나오죠. 균형. 자, 균형의 원칙이 나옵니다. 자, 균형은 시험에 작년도에도 정답, 2년 전에도 정답, 하여튼 균형은 우리 정답으로 많이 묻는 내용이죠. 부동산의 유용성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뭐죠? 내부, 예를 들면 토지, 노동, 자본, 경영과 같은 이 내부 구성 요소, 이 지문 주의를 많이 해야 돼요. 내부 구성 요소 간에, 내부 구성 요소 간에 있어서 결합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 상가 건축물 면적에 비해서 주차장 부지 면적이 협소해서 상가 건축물 가격이 하락을 한다. 그럼 이것은 균형에 뭐다? 위배를 해서. 위배를 해서 우리 나타난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뭐 때문에? 기능적 측면에서 뭐가
감가가 발생해서 부동산 가치가 하락을 합니다. 작년과 이 3년 전과 작년은요, 이 기능적 감가 얘가 나왔잖아. 기능적 감가. 살에 주어지고 어느 원칙이냐 묻잖아요. 예, 기능적 감가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균형의 원칙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고, 자, 360페이지 보시면은 이 수익, 체증, 체감이죠. 이 단위당 투자액을 증가시키면 수익이 증가하다가 일정한 단계를 지나서부터는 오히려 수익이 감소한다는 원칙인데, 자, 여러분, 건물을 경제적 측면에서의 건물의 적정 층수가 몇 층이냐. 자, 여러분, 건물을 10층까지 건설하면요, 수익이 최대입니다. 근데 12층을 졌더니 오히려 수익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 건물의 수익을 최대로 얻기 위해서 적정 층수가 몇 층이냐, 이걸 판단을 해야 돼.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거기 한계 수익점, 한계 수익점이라고 해요. 한계 수익점 밑줄 색깔 되어 있어요. 경제적 측면에서 이 건물의 적정한 층수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익 배분의 원칙. 수익 배분의 원칙을 잉여 생산성의 원리라고 하죠. 자, 수익 배분의 원칙은 잉여 생산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자, 수익 배분의 원칙은 생산 요소인 노동도 있고 자본도 있고 경영도 있고 또 뭐도 있죠? 토지가 있는데,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생산 요소를 투입을 했어요. 생산 요소를 생산 과정에 투입을 해서 발생한 총 수익에서 뭐를 요 노동, 자본, 경영, 이 움직일 수 있는 대가, 노동에 대한 대가, 자본에 대한 대가, 경영에 대한 대가, 유동성, 움직일 수 있는, 토지는 움직일 수 없어요. 움직일 수 있는 생산 요소인 노동, 자본, 경영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것을 뭐죠? 잔여. 여러분, 잔여를 뭐라고 한다? 나머지. 잔여를 나머지입니다. 이 나머지 잔여 수익을 위치가 고정된 토지에 제일 맨 마지막으로 배분하라는 원칙을 수익 배분의 원칙. 그래서 잔여가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토지 잔여법의 이론적 근거, 이 지문을 제일 많이 낸 거예요. 잔여만 나오면 무슨 원칙? 수익 배분. 이건 최영호가 지금 직접 다 연관이 있어요. 자, 기여 또는 공헌의 원칙이죠. 자, 기여의 원칙, 공헌의 원칙.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 부분의 공헌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 부분의 뭐죠? 공헌도, 기여도를 합한 것을 말합니다. 자, 공헌도, 기여도를 합한 것이지 뭐를 합한 것이 아니죠? 생산 비용을 합한 것이 아니다. 기여도를 합한 거지 생산비를 합한 것은 아니다. 거기에 밑에서 5번째 디귿 상당히 또 중요하죠. 기여도, 공헌도를 합한 것을 말합니다. 자, 건물이 있거든요. 자, 토지에 건물이 1층, 2층인데 비용을 추가로 투입을 해서 이 3층을 뭐 하고자 한다?
증축을 하고자 한다. 3층을 증축을 할 때 이 3층의 이 일부분, 이 3층의 이 일부분이 전체의 부동산의 가격이라든지 수익 획득에 어느 정도 기여하느냐. 공헌도가 높으면 투자를 할까요, 말까요? 예? 해야죠. 여러분, 증축하는데 1억 드는데 부동산 가격은 3억이 오른다. 그럼 해야지. 예? 그럼 해야죠. 그래서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추가 투자 여부를 묻는 거죠. 추가 이 투자에 있어서의 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 주어진 필지를 또 인접필지와 합병하는 것을 법적으로 또 합필이죠. 합필하면 또 가치가 높아진다. 그럼 또 판단을 해줘. 추가 투자를 해도 되느냐 마느냐. 자, 이런 것을 우선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자, 우선은 내부적 요인 4가지를 우선 봤습니다. 자, 362페이지로 오시면은 외부적 요인으로 가겠죠. 자, 이것은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요건 무슨 요인? 이번은 외부적인 공간에 대한 원칙. 자, 적합, 경쟁의 원칙, 외부성인데 또 작년 시험에 적합과 균형이 정답을 물었죠. 하여튼 적합 균형은 우리 상당히 단골입니다. 부동산의 유용성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그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 적합, 어울려야 한다는 원칙. 어울려야 된다. 그래서 이 적합의 원칙은 외부 환경에 적합해야 돼.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 적합, 어울려야 된다. 외부 환경에 어울려야 돼. 주택은 주거지역에, 상가 점포는 상업지역에, 공장은 공업지역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울리지 못해요. 위배가 됐다. 자, 공업지역에 주택이 들어서면은 공업지역의 이용에 어울리지 주택은 못해서 주택 가격은 하락을 하는데 이것을 전문용어로 경제적 감가. 경제적 감가는 균형의 원칙과 관련없고 무슨 원칙? 예? 적합의 원칙과 관련했다. 시험에 나오면 사례가 딱 주어지고 어느 원칙 묻잖아요. 그래서 사례 나올 때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경쟁의 원칙. 부동산 가격은 대체성이 있는 재화 및 부동산 간의 경쟁을 하게 돼요. 경쟁을 통해서 초과 이윤이 소멸된다. 그러면 경쟁을 하게 되면요, 초과 이윤이 소멸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야 형성되죠. 초과 이윤이 나오면 경쟁, 초과 이윤이 있으니까 경쟁이 발생하고 초과 이윤이 없어요. 소멸되면 경쟁도 없어진다는 거죠. 하여튼 시험 지문에 초과 이윤이 뜨면 무슨 원칙? 경쟁의 원칙. 자, 외부성은 외부 효과 배우셨어요.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토지를 둘러싼 외부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외부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아요. 그렇습니다. 자, 우선 보시고 또 요거는요 직접 안 가네요. 여러분 최유효율과 직접 연결 안 됐죠. 경쟁을 통해서 연결되니까 간접적으로 연결돼요. 무슨 원칙? 수요 공급의 원칙. 자,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다시 그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가격의 이중성이에요. 자, 또 여기서 빠져나간 또 요 두 개죠.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직접적으로는 관련 없고 이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간접. 대체가 잘 나오죠. 부동산 가격은 대체성 있는 재화 및 부동산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는데 하여튼 유사성 있는 대체성 있는 부동산의 영향을 받아요. 자, 주의할 거는 시험 문제 과거에 여기 좀 많이 나는데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입 방식을 평가의 3방식인데 이 평가의 3방식의 성립 근거가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원칙이에요. 자, 요거 우선 출제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최근엔 요걸 나오대요. 부동산의 효용이 동일하다. 유용성이 동일하다면 가격이 싼 것을 선택하고 부동산 가격이 동일하다면 효용이 높은 것을 선택한다. 이 질문을 자주 내요. 요즘에. 체크해 두시고요. 대체의 조건이 또 있어요. 대체의 조건. 자, 여러분이 거기에 중간 내용의 기억에 대체의 조건을 보면요. 부동산의 용도, 효용, 가격 면에서 어떻게 돼요? 부동산 간, 또 부동산과 일반 상품 간의 뭐다?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어야 대체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자, 기회비용의 원칙. 자, 기회비용은 투자 이론에서 배우셨어요. 기회비용은 뭐죠? 어떤 것을 선택을 하면은 포기되는 것의 최대의 가치가 기회비용이에요. 자, 여러분 도심 지역의 공업용지와 동일한 효용을 가지는 도시 외곽의 공업용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 공업용지인데 문제는 도심 지역의 공업용지나 도시 외곽에 있는 공업용지나 동일한 효용을 가지고 있어요. 효용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도시 외곽에 있는 공업용지보다 효용은 같은데 도심 지역의 공업용지 가격이 더 비싸요. 더 비싸요. 이유는 도심에서는 땅 가격이 비싸니까 뭐를 이용해야 된다? 상업용으로 이용을 했는데 뭐를 이용했다? 공업용으로 선택을 해서 이용한 포기는 뭐를 포기했어요? 상업용 포기했잖아요. 상업용 가격이 공업용보다 비싸죠. 그래서 도심 지역의 공업용지 가격이 외곽보다 비싸다. 무슨 원칙? 기회비용의 원칙. 기회비용의 원칙. 그래서 부동산을 선택해서 투자했을 경우에 부동산 가격은 포기된 가치를 반영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자, 지역 분석, 개별 분석 370페이지로 오는데 381페이지 표도 우리 참고하시면서 381페이지에 표가 하나 나와요. 지역 분석 2년 전에 여러분 작년에는 가격의 원칙에서 출제 26회 8회는 여기서 출제 27회는 여기서 출제 올해는 네? 모르죠. 시험에 지역 개별 분석 나오면 의를 우선 제일 많이 출제를 해요. 자, 우선은 지역 분석은 평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우린 줄여서 대상 부동산인데 그럼 이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인근 지역입니다. 그럼 이 지역의 특성이 뭐냐? 자, 여러분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구별이 되는 특징이 있어요. 자, 여러분 광명 철상동 있죠. KTX역 거기 동네하고 다르죠. 가격이 다르고 가치 형성도 달라요. 예? 그래서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구별이 되는 특징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지역의
특성이 나와요. 이걸 잘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거기 보시면 370페이지 위에서 한 3-4번째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제 부동산, 대상 부동산이 어떤 지역에 속하는가, 주거지역에 속하느냐, 상업지역에 속하느냐, 공업지역에 속하느냐, 용도성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은, 요거 지역의 특성은 무엇인가 파악을 하고, 그 지역의 특성이 이 대상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 지역 분석이다. 그 지문도 한 3번 출제한 것 같아요. 지역 특성을 파악을 해서 지역 내, 여러분 요게 아파트다, 대우 프루지오 아파트다. 그럼 요거와 대체 경쟁 관계는 주변에 아파트 많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이렇게 많이 있죠, 주변에. 그래서 이 지역 내 각각 개별 부동산들에 있어서의 최유효 이용을 집약적이고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우린 전문용어로 표준적인 뭐라고 한다? 사용에. 그래서 이 표준적 사용의 형상과 장래의 동향을 명백히 하면서 이 지역 내 이런 부동산들의 가격을 평균한 값, 이 평균 가격, 지역 내 부동산에 있어서의 평균 가격을 전문용어로 가격 수준이라고 해요.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작업을 지역 분석인데, 시험 문제는요, 가격으로 시험에 많이 내요. 가격으로. 가격은 한 물건의 값. 가격 수준은 지역 내 부동산의 가격을 평균한 값, 평균 가격. 자, 그래서 이 성립 근거, 이 필요성은, 자, 여러분이 우리 토지 특성에 배울 때 토지 특성에서 뭐를 배우셨어요? 부동성이죠.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토지를 둘러싼 지역 환경에 영향을 받죠. 그 지역의 요인이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역을 분석할 필요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동성, 그리고 또 위치가 고정된 개개의 부동산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 지역의 환경을 구성하는데, 이러한 그 지역성이 또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성. 자, 그리고 또 시험 문제에 또 많이 출제되는 거, 2년 전 또 정답을 또 여기서 물었습니다. 절차상 어느 걸 먼저 분석할 거냐? 선후 관계. 저기 아까 저 가치 형성 요인도 했는데 어느 걸? 지역 분석을 먼저 해야 돼. 여러분, 이 지역 특성 파악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요. 그래서 선행, 앞서서 선행 분석이 이루어지고, 분석 대상 범위. 자, 분석하고자 하는 범위는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 전체, 여러분 요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넓은 의미 뭐죠? 거시가 넓은 의미. 좁은 의미는 뭐죠? 미시. 그래서 거시적 차원에서 전체적이고,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니까 전체적이고 광역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관련 가격 원칙을 보면은 이 부동산이 속해 있는 이 지역의 외부 환경에 뭐 해야 된다? 적합을 해야 된다. 적합의 원칙. 당연히 토대는 당연히 있죠. 예측 변동은 토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있고, 적합의 원칙. 부동산이 그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 적합해야 한다. 자, 그럼 인근 지역의 개념인데, 여러분 교재 373페이지 보시면은 위에, 자, 용도적 관점에 따라 우리는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을 뭐죠?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으로 분류. 밑줄. 요거 작년에 또 출제했죠, 지문. 2년 전에 출제했습니다. 자, 그럼 그 박스 안에 있는 개념이 또 잘 나오죠. 자, 인근 지역의 개념 보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나오죠.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몇 조? 2조 13호에 나오죠. 네, 24회에 출제했습니다. 2조 13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이 지문을 24회 시험에 출제했습니다. 인근지역 개념. 자, 그럼 그 밑에 특성을 보면 이런 내용이죠. 인근지역은요, 인근지역은 요거죠. 대상 부동산과 상호 대체 경쟁 관계는 이런 빨간 이런 부동산들이 존재를 해요. 예? 존재하고 또 용도적, 기능적으로 동질성이 있어요. 용도적 공통성, 기능적 동질성이 있어야 밑줄 그으면 되겠죠. 용도적 공통성, 기능적 동질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상 부동산의 가치 형성이 어떻게 돼요? 이 대상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접이 또 포인트인데 시험에는 간접으로 또 많이 출제해요. 직접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인근 지역은요, 도시나 농촌과 같은 지역사회보다는 작은 지역을 말해요. 작은 지역이고, 인근 지역의 범위는 고정된 것이 아니죠. 전철 노선이 연장되면 더 확대되잖아요. 인근 지역의 범위는 고정적, 경직적이 아니라 유동적, 가변적 변화를 하기 때문에 인근 지역의 범위를 파악을 할 때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동태적으로 분석해야 돼요. 동태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인근 지역에 우리가 관련해서 374페이지에 밑에서 7번째 경계 설정 시 유의사항 보시면 인근 지역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가 되면, 넓어지면은 사례 수집은 쉬운데 용도적 동질성이 떨어져서 가격 수준 판정이 곤란해져요. 근데 인근 지역의 범위를 너무 좁게 설정하면은 용도적 동질성은 높은데 사례 수집은 또 곤란하다는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가 인근 지역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리고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어떻게 돼요? 용도 지역 지구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자, 인근 지역은 그렇고, 그럼 유사 지역은 그림에서 보면은 유사 지역 개념 과거 13, 14, 15에 출제했었죠.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입니다.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지역을 유사 지역. 자, 그림에서 보듯이 이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지리적 위치는 다르나 어떻게 돼요? 인근 지역과 지역 특성이 유사죠. 인근 지역이 주거 지역이면 유사 지역도 주거 지역. 인근 지역이 상업 지역이면 유사 지역도 상업 지역입니다. 그리고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이렇게 인접할 수도 있고 인접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고 또 거리에 원근과도 무관하다. 멀고 가깝고 요것과 또 관계없어요. 지역 특성이 유사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직접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 자, 요 두 개를 포함한
넓은 동일 수급권이 있어요. 동일 수급권은 여기까지는 사례를 수집할 수 있어요. 사례 수집의 가장 먼 거리 최원방권, 가장 먼 거리인데 주의해야 될 것은 유사지역은 동일 수급권 안에 있을 수도 있지만 밖에 존재해요. 자, 인근지역, 주거지역, 유사지역, 이것도 주거지역인데 요거는 부천에 있는 주거지역이에요. 부천에 사례 수집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여러분이 유사지역은 동일 수급권 내부에 존재할 수도 있고 바깥에 존재할 수도 있는데 항상 사례를 수집할 때는 뭐를 붙여야 돼? 동일 수급권 안에 있는 유사지역에서 사례를 수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읽을 때. 작년에 개념 출제했어요. 자, 동일 수급권의 개념 작년에 출제했는데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15에 나오죠.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있죠. 그리고 가치 형성에 있어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고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그 지문을 그대로 출제했었죠. 자, 동일 수급권의 범위는 부동산의 용도에 따른 분류, 종별, 부동산 규모, 부동산 성격에 따라 다르다. 동일한 것이 아니라 다른데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우선 주거지가 많이 나와요. 주거지의 동일 수급권의 범위. 자, 주거지는 도심의 사무실로 통근이 가능한 지역 범위와 거의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이 있어요. 통근 시간, 통근 거리, 통근 우리가 비용을 고려했을 때. 그런데 이 지역적 선호도, 지역의 명성, 품위 등에 따라 주거지의 동일 수급권의 범위는 보다 좁아지기도 한다. 자, 예를 들어서 소문난 고급 주택지역은 대체지역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주거지의 동일 수급권의 범위가 좁아져요. 자, 그리고 상업지는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이 배후지입니다. 이 동일 배후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상업의 수익성에 관련된 대체할 수 있는 지역 범위와 일치합니다. 자, 주의해야 될 건요. 백화점과 같은 고도 상업지는 고객이 뭐죠? 원거리에서 찾아오거든요. 범위가 넓어요. 편의점은 가까운 거리에서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상업지인 편의점보다 뭐가 더 넓어요? 고도 상업지가 보다 넓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다. 자, 여러분 광명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광명 인구 몇 명? 물어봐야지. 15만 얼마 안 되네. 30만 명이요? 6월 13일 선거하면 이제 막 나오잖아. 광명이.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광명 나오면 거기에 뭐 나오냐? 투표권자 몇 명 나오거든요. 그럼 투표권자 몇 명 하면 이 정도는 거기서 이제 또 30세, 20세 막 구분돼서 나와요. 그럼 우리는 뭐만 보면 돼? 30세 이상만 보면 돼. 구매력이 있는, 부동산 구매력이 있는. 20대 그건 볼 것도 없어. 네, 그런 걸 이제 잘 봐야 돼. 구매력이 어느 정도 되냐. 인구가 증가하느냐, 줄어드느냐. 이런 걸 잘 보셔야 돼. 응? 그런 걸 생각했던 자료가 막 이제 뉴스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그래. 그런 걸 잘 스크랩 해뒀다가 아니면은 여러분 시청 가시면 돼요. 시청 가시면은 5년마다 통계 자료 하는 거 있어요. 통계청. 그걸 아니면은 컴퓨터로 뽑든지. 그런 걸 잘 분석을 하셔야 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디 가야 된다? 가격이 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 거야. 예? 여러분 후퇴하는 지역 있죠? 지역이 쇠퇴하는 지역, 부동산 가격도 하락해요. 그런 지역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지역으로 모든 게 모이거든요. 항상 그게 보면. 주거지, 공업지는 뭐죠? 공업지는 생산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소비지, 시장, 지향형 입지 산업이냐? 아니면은 원료, 자원, 지향형 입지 산업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최근에는 생산면에서 효율성, 비용면에서 경제성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야 돼. 뭐 수송비도 전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최근에는 수송수단이 발달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지의 동일 수급권의 범위는 전국적인 경우가 되고 최근엔 또 글로벌화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시험 문제는 후보지, 이행지, 후보지, 뭐죠? 이행지. 후보지, 이행지. 여러분, 시험 문제 출제원들은요, 요거 상당히 중요한데, 요 두 개 중에 우리 후보지 좋아하거든요, 출제원. 혹시 알아요? 원래 10월 24일 시험에 나올지. 농담 사는 사람도 팍팍 튀어나올 수 있어요. 예? 자, 후보지, 이행지가 상당히 중요한 용어거든요. 전환, 이행 후에 용도적 지역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숙도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성숙도가 낮다는 것은요, 바로 건축할 수 없어요. 뭐 논밭 임야예요. 바로 건축할 수 없는 논밭 임야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전환, 이행되기 전, 전환, 이행되기 전을 기준해요. 전에 용도적 지역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성숙도가 낮은 경우를 지문에 자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26회 판례는 가치의 원칙에서 출제했고요. 27회는 지역 개별 분석에서 출제했고, 그리고 여기서는 가치 발생, 여기서는 22회, 24회 돌아가면서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어요. 자, 개별 분석. 개별 분석은 요 하나를 분석합니다. 이 대상 부동산의 뭐를 분석하죠? 개별 요인을 분석해요. 여러분, 개별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토지 특성 중 뭐에 근거? 개별성 근거. 개별 요인을 분석해서 대상 부동산의 최선의 이용인 최유효 이용을 뭐 한다? 판정. 최유효 이용 판정과 관련해서는 또 용도의 다양성에 근거를 해요. 그래서 최유효 이용을 판정해서 구체적으로 가격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자, 우리는 개개의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의 집약적이고 평균적인 사용 방법이 표준적 사용인데, 이 표준적 최유효 이용은 표준적 사용을 지표로 해서 결정되는 피결정성을 가져요. 그래서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구별이 되는 특징이 뭐냐? 이 지역 특성의 제약하에 개별 요인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이 먼저 선행이라면 개별은 나중에 무슨 분석? 후행 분석이다. 자, 그리고 여기는 가격 수준이고, 여기는 뭐죠? 가격이라는 걸 좀 주의해 두시고. 여기는 대상 부동산 하나만 분석하니까 여기는 무슨 차원? 미시적. 지역 전체가 아닌 대상 부동산 하니까 미시적 차원이고, 전체에 대해서 뭐죠? 요 전체에 대해서 요 하나잖아요. 부분. 전체에 대해서는 뭐죠? 부분 분석. 광역적에 대해서 뭐죠? 국지적 분석. 자, 대상 부동산의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의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잠시 쉬고 390페이지로 갔습니다.